황태자의 첫사랑 비렐름 마이어페르스터. 하이델베르크 역입니다. 영무원들이 바덴지방 억양을 섞어 이렇게 외치며 기차의 승강구 문을 차례로 열어젖혔다. 5분 후에 떠납니다. 1년 후에 떠난다네 하고 박사가 말했다. 그는 다름슈타트에서부터 줄곧 졸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쾌활한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잠깐 자고 나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군. 루츠 씨는 수없이 모자를 벗고 절을 하며 태자나리께서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칸막이 객실에서 가방과 우산을 꺼내와 그 외의 물품들과 함께 궁정 사환에게 넘겨주었다. 사환은 사흘 전부터 이미 하이델베르크에 머물면서 태자가 지낼 숙소를 빌리고 마차를 예약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환의 임무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수행했다. 그들은 사환이 안내자로 맨 앞에 서고 루츠 씨는 세 걸음 떨어져 뒤따랐다. 기다랗게 이어진 역사를 지나 마차 정류장으로 갔다. 실을 꼬아 만든 끈을 장식으로 단 마부가 딸린 멋진 사륜마차 곁에서 사환이 걸음을 멈추고 문짝을 열었다. 태자가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 박사가 그를 붙들었다. 걸어서 가도록 하시죠. 아주 아름다운 저녁이니까요. 사환은 놀라 루츠 씨를 쳐다보았고 루츠 씨도 마찬가지로 놀라 태자를 쳐다보았다. 카를 하인리 역시 당황해서 박사를 쳐다보았다. 걸어서요? 네, 안 될 이유가 어딨나요? 정 그러시다면 거처는 어디로 정했나? 박사가 사환에게 물었다. 시장광장 18번지입니다. 알았네. 그들 두 사람은 루츠 씨와 사환과 마부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정말로 걸어서 시내로 들어갔다. 카를 하인리히는 걸어서 가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도시 거리를 걸어서 지나간 적이 없었다. 카를부르크 시를 지나가거나 작센 카를부르크 공국의 다른 소도시들을 빠져나가야 할 때는 거의 언제나 마차를 이용했고 간혹 말도 탔다. 그렇지만 걸어서 지나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 대공이나 황태자 혹은 외국의 제후 가족들이 카를부르크의 포장도로에 발을 내딛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나 한 것 같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의전관 폰레인 씨조차 여기에 관해 어떤 답변을 내놓지 못했겠지만 아주 오래된 풍습이 그런 의례를 이를테면 절대 원칙으로 끌어올려 놓은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역에서처럼 낯선 사람들이 태자 곁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역에서 좁은 거리로 마차를 몰고 오던 마부들이 그의 곁으로 바짝 붙어 지나가는 바람에 한 번은 황급히 박사의 팔에 매달리며 쩔쩔맸을 정도다. 저러다가 사람 치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박사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길은 다시 넓어져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었다. 시간은 밤 9시 15분이었지만 5월 초하루의 저녁은 여름의 열기로 가득 넘쳐서 사람들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 처녀들은 모자도 쓰지 않고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고 가끔 키득거리다가 종종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무리지어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처녀들을 향해 스스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나 열정에 넘치는 남부지방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옆 골목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빽빽하게 무리지은 사람들이 골목에서 큰 길로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러자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찼다. 트럼펫을 요란하게 불어대며 수백 개의 횃불을 든 대학생 행렬이
태자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늘 두 줄씩 열을 지어 걸어갔는데 양쪽으로 횃불을 든 사람이 각각 2명씩 따라붙었다. 모두가 창문마다 붙어서서 내다보고 있는 처녀들을 향해 흥겨운 표정으로 웃음 짓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일인가요? 박사가 구경꾼 한 사람에게 물었다. 저들은 하구회 회원들로 오늘 대표자 회의 취임식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하. 맨 앞에는 의장직을 맡은 하구회로 금색 휘장과 더불어 바덴 지역을 대표하는 빨간색 학생모를 쓴 반달 회원들이 걸어왔다. 다음으로 흰색 학생모를 쓴 작센 프로이센 회원들, 그 뒤로 녹색의 베스트팔렌 회원들, 노란색의 슈바벤 회원들, 파란색의 라인란트 회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제비꽃 꽃다발을 꽂은 군청색 학생모를 쓴 작센 회원들이 뒤따랐다. 각 하구회의 간부 3사람은 축제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챙 없는 둥근 모자를 쓰고 술 달린 우단 상의에다 흰색 가죽 바지를 입고 목을 밖으로 젖힌 검은 부츠를 신고 손에는 긴 칼을 들고 있었다. 나머지 대학생들은 이 행사를 별로 엄숙하게 여기지는 않는 듯 횃불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막기 위해 외투깃을 높이 세우고 있었다. 구경꾼들 맨 앞줄에 서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행렬을 지켜보고 있던 태자의 얼굴을 눈여겨본 대학생은 한둘이 아니었다. 저 친구는 아직 안면이 없는 신입생으로 고상한 젊은이군. 어쩌면 우리 하구회의 가입 권유를 받아들일지도 몰라. 비좁은 거리는 시끄러운 소음과 음악소리, 사람들과 횃불 연기로 어찌나 가득했던지 행렬이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난 지금은 벼랑간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다. 어떤가요? 박사가 그 행렬을 구상하고 준비한 장본인이나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근사했나요? 정말 근사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날마다 저런 식입니다. 늘 흥겹게 돌아가지요. 그 후 그들이 시장 광장에 도착해서 몇 군데의 건물을 둘러보다가 18번지를 발견했을 때 교회 시계탑에서 길고 느리게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2사람 모두 잠시 망설였다. 그 오래된 집은 현관이 넓고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기는 했지만 태자가, 그리고 어쩌면 박사도 기대했던 숙소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문 왼쪽에는 이미 영업을 마친 이발소가, 오른쪽에는 커다란 식료품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오이, 완두콩, 말린 사과로 가득 찬 통들이 식료품 가게 문을 반쯤 가로막고 있었다. 점원들과 뚱보하녀 한 명이 루츠 씨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 발 앞서 당도한 루츠 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표정으로 남감해하며 옆에 서 있는 궁정 사환을 거세게 닥달하고 있었다. 맹세코 이 집이 하이델베르크 전체에서 가장 좋은 숙소였어요. 사환이 힘주어 말했다. 시내에서 가장 비싼 집입니다요. 방이 8칸이나 되지요, 루츠씨. 그러나 루츠씨는 자신의 에나멜 가죽 구두로 빈 석유통을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걷어찼다. 그렇다면 전부를 쳤어야지. 그러면 우린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거고 떠나는 걸 연기했을 텐데. 이때 태자와 박사가 거리의 어둠에서 벗어나 현관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여기 이 집이 맞나요, 루츠? 그렇습니다요, 나리. 유감스럽게도. 곤경에 처한 사화는 낯빛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은 둘러보았나요, 루츠? 그렇습니다, 나리.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입니다.
태자나리께서 지내시기에는 어림도 없는 숙소입니다. 태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학을 찾아온 바로 이 첫날에 받아들인 수많은 새로운 인상들과 새로운 생각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의 사고방식이 폭풍을 맞은 듯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변화된 관점에서 보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었다.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렇게 해도 좋은가? 잘생기고 혈기 넘치는 태자의 얼굴에 이런 난감한 표정이 어려 있어서 루츠 씨는 문득 오늘 잃어버린 자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하께서는 프린스칼 호텔에서 묵겠다고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그 호텔은 100걸음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곧장 운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반면에 2명의 점원과 뚱보 하녀 쪽에는 호기심에 찬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 입을 반쯤 벌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박사가 중재에 나섰다. 집을 일단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루츠 씨는 이번에도 패배했다. 오늘날까지 그에게 이 박사 양반은 조금도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 박사는 태자에게 필요한 교육자였을 뿐 궁정에서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시종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전혀 없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럴 수가. 이 뚱보 녀석이 루츠님을 감히 하인 취급을 하다니. 자기가 태자 본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다니. 그는 이를 북북 깔았다. 어디 두고 보라지. 복도의 타일 바닥은 하얀 모래가 흩어져 있어서 새로 깐 것이 분명해 보였다. 계단 구석구석에는 밝게 타오르는 크고 작은 램프들이 놓여 있었다. 계단의 육중한 참나무 난간은 전나무 가지 장식으로 촘촘히 감겨 있어서 좁은 곳을 올라갈 때 잡도록 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위쪽에서 속삭이는 소리,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오신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문들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마침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태자는 몇 되지 않는 수행원들과 함께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그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점원들과 뚱보 하녀가 뒤따랐다. 태자가 맨 위쪽 계단에 도달하자 뻣뻣하게 무릎을 굽히고 절을 하는 3명의 땅딸막한 노부인과 또 마찬가지로 몸을 깊이 숙이고 절을 하는 젊은 처녀 1명이 보였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나는 이런 식의 엄숙한 영접을 잘 알고 있지. 그는 다시 모두에게서 절을 받는 태자가 되어 있었다. 라일락 꽃다발을 손에 든 처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무릎을 굽히고 절을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커다란 갈색 눈으로 조금도 수줍어하지 않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밝고 활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나먼 외지에서 우리의 사랑스런 네카강 강변으로 오신 황태자님께 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인 여기 이 꽃다발을 올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집을 찾아주시고 언젠가 다시 떠나시더라도 늘 진심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시절의 행복을 자 받으세요. 그녀가 꽃다발을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카를 하인리히는 왼손을 난간 기둥머리에 올려놓은 채 붙박인 듯이 서 있었다. 그동안 내내
그의 눈과 처녀의 눈은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노부인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럼 이제 저하, 저는 이 집 안주인 되는 되르페리입니다만 누추하지만 방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녀에게도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커다란 라일락 꽃다발을 손에 들고서 그는 얌전하게 노부인 뒤를 따라갔다. 노부인은 당당하게 먼저 응접실부터 보여주었다. 이곳은 지난 9월에 폰 그레도프 백장님께서 지내신 곳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침실을 다음으로 깔끔하고 작은 방 2개를 보여주었다. 박사님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단히 옹색해 보이는 골방을 보여주었다. 루츠 씨가 기거할 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인을 위한 방입니다. 태자 뒤에서 2어 걸음 떨어져 사환과 나란히 걷고 있던 루츠 씨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다. 하인이라니. 그에게 이 말은 채찍으로 한 대 후려치는 것처럼 화끈하게 와 닿았다. 카를 하인리도 그 말이 공교롭게도 잘못 나온 것임을 느꼈다. 저희 시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기 저분 말이죠. 친절하기 그지없는 부인은 아직 태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앞서서 불을 밝혀주며 새로운 숙소에서 그가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공간들을 보여주었다. 태자도 매번 라일락 꽃다발을 들고 공손하게 따라다녔고 단 한 번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다. 조그만 마호가니 식탁에는 빈 접시들, 맥주병, 미리 따놓은 포도주 2병, 빵, 버터, 냉육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한가운데는 대접 모양의 카스텔라가 놓여 있었는데 아랫부분은 담쟁이 덩굴 잎들로 둘러져 있고 위의 움푹 팬 곳에는 장미꽃 3송이가 꽂혀 있었다. 자, 이제 식사를 하시겠다면 저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텔로 옮겨가겠다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너희들 다들 썩 나가지 못할까? 되르펠 부인이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녀의 호통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박사, 루츠, 사환, 그리고 4명의 여자들 외에도 문가에 2명의 점원과 뚱보 하녀도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기심에 차서 손님들이 집안을 둘러보는 내내 따라다녔고 지금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경탄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하, 그 밖에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 네,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답니다. 냉수, 수건, 양초, 성냥. 캐티, 침실에 성냥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키 작은 여자가 침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네, 성냥은 2통이나 있어요. 자,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저하. 오래 여행을 하셨으니 아주 실컷 주무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도 꾸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앞으로 내민 그녀의 두툼한 손을 맞잡았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오는 것을 느꼈다. 키 작은 여자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말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집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1시간 넘게 뒤편 자신의 골방에서 우리 아내의 호랑이처럼 이리저리 어슬렁거렸던 루츠 씨마저 잠들어 있었다.
방에는 옷장도 없고 벽에 옷걸이 몇 개만 달랑 달아서 볼품없는 면직 커튼으로 가려놓다니. 거울도 없고 제대로 된 세면대도 없어. 침대는 또 어떤가? 싸구려 꽃무늬 시트에 감싸인 철제 받침대에 지나지 않아. 어디 내가 이 침대에서 자나봐라. 그는 굳게 마음먹었다. 차라리 깨어있는 편이 낫겠어. 밤새도록 내내. 썰렁한 벽에는 침대 위쪽에 걸려있는 성화 한 점이 유일한 장식물이었다. 성 세바스찬 그림이었다. 그는 나무에 묶여 여러 대의 화살에 몸이 꿰뚫린 채 쾌활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온화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츠 씨는 그 인내심 강한 순교자에게서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천성이 전혀 다른 남자였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다들 기다리라고. 내가 의정관에게, 아니 대공전하께 직접 편지를 올릴 테니.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잠잘 준비를 했다. 하녀가 버터 바른 빵과 맥주 한 병을 그의 방으로 날라다 주었었다. 그 두 가지 모두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허기가 밀려와 어쩔 수 없이 그는 꽃무늬 침대에 앉아 그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어치웠다. 치즈라도 있었더라면. 궁상맞은 자신의 처지에 그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칼을 부르켜 있는 하인들이 지금 여기 이런 나의 거를 본다면 저녁에는 질 좋은 보르도 포도주 한 잔을 꼭 마셔야 했고 몇 년 전부터는 위가 너무 약해져서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루츠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고 늘 골머리를 앓던 바로 그가 아니던가.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루츠 씨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면 대포 여러 대를 끌고 와 한 줄로 세워놓고 이 원수 같은 하이델베르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다. 사환을 한쪽 대포 앞에, 박사도 다른 쪽 대포 앞에 묶어두고서, 그리고 그 계집들도 똑같이. 태자와 관련해서는 루츠 씨가 아무리 무자비하다 해도 감히 대역죄를 저지를 생각까지 떠올릴 위인은 못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잠들기 전에 칼을 하인리에게 경솔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결과를 몸소 느끼게 해줄 온갖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다. 태자는 이곳에 눌러앉지 않을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잠이 찾아와 피곤에 지친 루츠를 달래 더욱 평온한 꿈속으로 빠져들게 해주었다. 고문관은 어떤 여건에서도 마차에서건 의자에 앉아서건 열차에서건 침대에서건 등만 붙이면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워낙 쉽게 잠이 들었고 바로 이 밑도 끝도 없는 잠이 그의 피를 탁하게 만들었다. 심하게 코를 골며 누워 있었다. 카를 하인리히만이 이 집에서 아직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잠을 청해보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색다른 오늘 하루가 그에게는 너무 버거웠던 것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기지개를 켜고 몸을 뒤척였다. 침대는 여성용처럼 푹신했고 베개에는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촛불을 켜고 다시 침대에서 내려왔다. 방은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가구는 모두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딱딱한 팔걸이가 달린 의자들은 다리가 가늘었고 소파도 그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 위쪽 대리석 받침대에는 금색 시계가 놓여 있었는데 둥근 유리덮개 아래서 낮게 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문턱 위에는 커버를 씌운
기다란 빨간색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창문 자체는 네덜란드식 미닫이 창으로 수많은 작은 유리판으로 짜 맞추어져 있었다. 그 사용법을 태자는 여러 번 시험해본 후에야 알아차렸다. 방에는 독특하지만 싫지는 않은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 빤 빨래 냄새 같기도 하고 사과 냄새 같기도 했다. 그는 촛불을 손에 들고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폴과 비르지니, 파산된 결혼잔치, 비스마르크, 스페인의 무용수 롤라 몬테즈, 승마복 차림의 롤라는 실물 크기에다 아름다웠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으로 또 폴과 비르지니 그림과 결투 장면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방 전체에 걸쳐 사방 벽면과 구석 여기저기에 무수히 많은 대학생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전부 똑같은 싸구려 액자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진에는 마담 데르벨게라는 헌사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가 언젠가 이곳에 머물렀던 대학생들임이 분명해 보였다. 사진들 중 어떤 것에는 실루엣 모습만 나와 있었지만 그것을 찍은 사진사는 학생모와 휘장의 색깔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칠하는 일만은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진들이 오래된 것이었다. 1848, 49년, 1853년, 1854, 55년.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미 잊힌 사람들이고 어쩌면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여기 이 오래된 참나무 침대에서 금색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고 저기 저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떠났지만 늘 새로운 얼굴들이었고 늘 젊은이들, 늘 새로운 젊은이들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새로운 젊은이였다. 카를 하인리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뒤를 잇고 있는 사람. 그는 사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그가 알고 있는 이름도 있었다. 카를 호헨로에, 피르스텐베르크, 바이마르 왕자, 브레도프. 그 후 그는 창문을 열고 드문드문 가로등이 밝혀져 있는 시장 광장을 바라보았다. 밤기운은 여전히 한여름처럼 따뜻했고 그 기분 좋은 공기를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대규모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프린스칼 호텔에서는 간간히 음악이 연주되었다. 대학생들이 밝은 목소리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고요하기 그지없는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오, 옛날이 멋진 대학 시절이여. 교회와 집들 너머로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인적이 끊긴 광장에서는 늦도록 밤의 활락을 쫓는 사람의 발소리만 끊어질 듯 이어지며 울려올 뿐이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눈이 절로 감기다시피 했다. 그러나 행복에 겨운 누군가가 웃을 때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창문턱 위에 놓인 빨간색 쿠션에 계속 몸을 기대고 있었다. 마침내 새벽 첫 닭이 울고 네카강 골짜기 너머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